반갑습니다. 갑진년의 새해와 같은 오늘 입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입춘을 새해라고 하는 이유는 음기운의 기운이 다 물러가고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두움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밝은 희망과 기쁨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금세기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제2회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부터 3년간 4차례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기록한 프레드릭 프랑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쓴 연필로 명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온불교 학과생일 때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35년이 흘렀지만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이분이 참 견성을 하신 분이구나 하는 감상이 있었음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만물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러 해를 걸쳐서 하나씩 얻어진 것들을 연필 명상을 위한 10계명을 완성합니다. 그 10가지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루도 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그려라. 둘,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셋,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지금껏 배워온 것을 모두 잊어버려라. 넷, 좋은 그림을 그렸다고 자랑하지 말며 형편없이 그렸다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라. 다섯, 남에게 보여줄 욕심으로 그리지를 말라. 여섯, 오로지 자기 자신의 눈만을 신뢰하라. 일곱, 세상 천지 그 어떤 박물관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도 자신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생쥐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라. 여덟, 세상 만 가지 사물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아홉,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그려라. 열,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며 시대에 맞는 작품을 만들려고 애쓰지도 마라. 당신 자신이 바로 시대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녹아난 스스로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갔던 그는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120살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도 사물이 내 눈을 통해서 저절로 표현될 것이다. 평생을 그림을 그리며 명상을 해왔던 그 사람인데 120살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도 사물이 내 눈을 통해서 저절로 표현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분은 2006년 9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120살이 될 때라는 뜻을 내 삶 마지막에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도 라는 것은 애써서 내가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소위 무의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음으로써 저절로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을 기제를 놓지 않죠. 하지만 진리의 작용을 아는 사람은 무유의 신법으로서도 세상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나의 눈을 통해서라는 나의 눈은 바로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참 자아의 눈이겠습니다. 부처의 눈이고 신의 눈이 됩니다. 이런 경지가 있죠. 내가 신을 보는 눈이나 신이 나를 보는 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러 심안 또는 부처의 눈, 불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도 사물이 내 눈을 통해서 저절로 표현될 것이다. 저절로 표현될 것이다 라는 것은
나의 눈, 마음, 손이 멈춰 있어도 그 대상과 하나가 되고 사물은 있는 그대로 그 존재성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적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나이가 60, 70, 80, 90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스스로 10가지 계문을 지켜나가며 삶의 이정표를 삼으면서 명확하게 알아가는 일,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오지만 때로는 지혜는 오지 않고 나이가 혼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디쯤일까?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또 삶의 마지막에는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를 명상하게 한 그는 분명히 견성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는 그때 그 점이 바로 출발점이자 도착지이고 또 여정입니다. 삶의 여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지금의 출발점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여정에 무엇을 만나더라도 출발의 목적과 도착의 결과를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해외에 석 달간 여행을 목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다짐을 하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어가 모두 완전하지 않다. 그래도 두렵지 않다.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번역기를 들이대면 된다. 그리고 숙소는 비쌀 수도 있고 싸게 잘 수도 있다. 일정에 따라서 만나는 대로 정할 것이다. 나는 잠만 편히 자면 된다. 그리고 나는 만나서 일행이 되는 사람과 즐기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겠다.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멋진 여행을 하고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불지로 떠나가는 여행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도인에게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실패가 없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불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불지, 깨달음의 세계는 결과인가요? 과정인가요? 대종사님은 이 세상을 마음 난리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은 사람의 마음 난리로 발단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난리 세상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을 만들어야 했고 또 이 병법을 익혀서 마음 난리를 평정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병사를 기르는 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훈련을 받게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중간 간부를 길러내는 훈련이 있고 그리고 지휘관을 육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을 익히는 과정을 우리는 6단계로 나누어 법위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3가지 급과 3가지 법위를 갖추어 제일 큰 병법을 익후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오래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군을 항복받을 것이니 법강항마의 법위를 얻게 되는 동시에 마음 난리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원수가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마음의 난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난리를 회피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싸워 이기든 패배를 하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실수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걷고 있고 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의 평정을 되찾거나 서로 간에 깨진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되돌리는 힘을 갖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명상을 하는 목적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올바로 깨어 있어 평화와 안정이냐 불안과 다툼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차리고 해결하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항마의 신법과 항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괴로움을 알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산 종사께서는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심하며 근실하며 굴기하심하고 남을 공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거울을 바라보듯이 몸무게를 확인하듯이 보감 삼아야 불퇴전의 법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합니다. 인생의 길을 묻는 우리들에게 자유의 영혼이 무엇인가 물음을 던져주는 문학 경전이라 할 만합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당시에 온불교 학과생들에게 갈매기의 꿈에 대한 책이 우리의 법위 등급과 비슷한 경로를 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양의 사상이 동양으로 전환되는 그 기점을 영험으로 쓴 것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는 비행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사실 이상은 배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을 나는 것이 좋아서 조나단은 비행 연습을 혼자 시작합니다. 이것을 불지를 향한 불문에 드는 첫 걸음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보통 사람과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달라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조나단 갈매기는 패거리로부터 온갖 시비를 받고 이윽고 무리해서 추방도 당합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그가 갈구한 자유를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기로서 나르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공부인에게 같은 일을, 같은 법을 훈련을 통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거듭할 때 큰 힘을 얻고 큰 인격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어느 날 갈매기 조나단은 설리반 스승에게 이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배운 것을 통해 다음 생을 선택한단다.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다음 생은 이번 생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조나단, 너는 한 번에 아주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다르기 위해 1000번의 생을 겪을 필요가 없단다. 조나단은 이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맞아. 나는 완벽하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조나단이 이 지상을 떠난 후에 처음으로 확신에 차서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족장 챙이 말합니다. 당연히 되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는 언제나 된다네. 자,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해. 친절과 사랑의 의미를 알 준비를 갖추게. 그리고 계속 사랑을 연마하게.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대산종사께서 항마유와 출가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마유는 자신 제도가 끝났으므로 자신도 건너가고 타인도 싣고 가기는 하나 그 수가 적다. 그런데 큰 파도에는 조금은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출가유는 아주 많은 수를 큰 배에 싣고 수월하게 건너간다. 생각해 봅시다. 나의 배가 얼마나 크며 몇 사람이나 태우고 건너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요. 출가유는 미운 것도 고운 것도 다 비워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쁜 사람에게만 심신출가를 하고 미운 사람에게 심신출가를 못하면 출가유는 아니라 하셨습니다. 미운 사람도 버리지 않고 멀리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모두 구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운 사람이 고운 사람이 되고 고운 사람이 미운 사람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화분에 넣어 키우면 항상 그만이지만 크게 키우려면 그 화분을 깨서 큰 자리에 옮겨 심어야 크게 자라는 것처럼 큰 자리를 봐야 크게 깨친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음양이 크게 교차하는 입춘을 기점해서 우리가 무엇을 옮겨 심어 볼 것인지 깊이 새겨볼 본문으로 생각합니다. 용도 여의주를 물게 되면 승천을 하는 것인데요. 마음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용불용설,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인 영성의 개발, 심전의 개발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식으로만 살고 영성 개발을 도외시한다면 그야말로 AI에 쫓겨나는 개벽된 물질의 세계에 노예가 돼서 한없는 고해에 헤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첫 번째로 호기심을 가진 질문으로 더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불결의 의지로 도전해서 실천적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지혜로서 우리의 본성, 영성, 심전 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한국 현대 미술에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 단색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박서보 화백입니다. 그분은 작년 92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90세가 넘도록 하루 10시간 이상씩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작업을 계속하며 자기를 완성하려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단색화와 또 서양의 추상 미술이 서로 같지 않다면서 한국의 단색화 고유의 특성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작가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 무목적성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반복되는 작업 행위로서의 그려내는 기법을 택하고, 세 번째는 작가의 비움의 정신이 작품과 일체성을 이루면서 무화, 즉 무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박서보 화백의 단색화 작품에 깃든 정신성이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필을 잡는 것조차도 어설픈 어린 아들이 네모칸 방안지에 공책에 한글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작은 칸 속에 한국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있는데 3칸에 걸쳐서 글자를 삐뚤빼뚤하게 쓰게 됐어요. 그러자 그 모양새가 영 마음에 들지 않은지 아들은 애써 쓴 글자를 연필로 쭉쭉쭉 그어버리면서 덮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이게 아니다, 틀렸다, 이거 내가 잘못 썼다, 이것이죠. 아버지인 박서보 화백은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것이 바로 체념이구나, 비움이구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욕심과 번뇌, 이것을 다 포기하고 다 체념하는 그 과정을 내가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못 깨달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보 화백은 묘법 시리즈라는 작품을 세상에 널리 내놓으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의 화폭에 물감을 칠한 후에 연필로 반복해서 계속 그어대면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 자기를 지워가고 자기가 없는 무로 돌아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가의 통찰과 깊이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작품 세계를 감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체념과 비움, 그 포기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놓아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욕심과 번뇌를 체념하고 비운다, 놓아버린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떨어뜨리거나 뜨거운 것을 놓아버리듯이 마음속의 압박을 갑작스럽게 끝내버리는 일입니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놓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한결 기쁘고 홀가분해집니다. 인간이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의 근본은 모두가 공포, 두려움이라는 형태를 달리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 두려움이라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과 타인의 존경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앞날을 알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근심, 걱정 등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남들은 혹 모른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나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그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기 마련입니다. 또한 내밀한 감정은 남들이 모른다고 가정하고 싶지만 모두 초자연적인 직감적인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고 또 알려지게 됩니다. 대종경 변이품 2장에 천지의 식을 설명하는 본문처럼 사람의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은밀히 품은 생각이라도 그것이 세상에 베풀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남들은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보다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나와 상사의 일에 대해서 자신이 속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부러워하고 비판하고 분개하는 그 속내를 상사가 정말 모를까요? 알아채지 못할까요? 내가 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남이 또한 나에 대해서 하는 그 생각과 비슷한 유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이해되고 해결됩니다. 놓는다고 하는 것, 나의 마음이 상대의 마음과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의 바탕에서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번뇌를 놓아버려서 내가 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운다는 실질적인 내용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 상황에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 공간으로 내가 그걸 올려놓게 될 때까지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놓아버립니다. 감정을 놓는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 만든 그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공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달라진 그 감정을 상대가 알아차리게 되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 상대의 입장에서 나는 그것을 그려봅니다. 예상한 바대로 상대의 행동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나에게 병이 있는 줄을 알고 고치면 나는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나 나에게는 병이 없고 상대방에게만 병이 있다고 하면 자기 병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병은 일생을 지내도 고치지도 못하고 항마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욕심, 작은 습관, 그 부분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꾸엉이나 토끼를 봐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왜? 꾸엉이나 토끼를 잡다가 내가 잡으려 하는 사자나 범을 놓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성부를 목적하는 큰 발심이 있는 우리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의 소소한 욕심을 끊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입춘 오늘 모든 탐착과 애욕, 걱정, 불안을 다 놓아버리시고 저 불길을 향해서 우리 큰 목적을 가지고 120살까지 정진하고 또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